아침 8시, 아이가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고 가방도 안 챙기고 있어요. 당신은 한 번 말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2번 말합니다. 여전히 놀이만 하고 있어요. 3번, 4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자꾸 급해져요.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커지죠. 그 순간 아이는 놀라서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요. 또 소리 질렀다는 것을. 그 후 밀려오는 감정들. 죄책감, 후회, 자책.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나는 정말 안 되는 부모인가? 이게 내 이야기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한다면 오늘의 영상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건 당신은 지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꼭 차분하게 말해야지 라고 다짐했었는데 같은 상황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매 순간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이 밉고 화나고 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당신이 해결하고 싶은 건 사실 아이의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떨리는 감정, 그 무서움을 먼저 진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를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그 안정에서 비롯되는 다른 대응을 찾아가는 방법 말이에요. 당신의 몸이 반응하는 이유. 당신은 처음부터 소리 지르려고 계획한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매번 그 순간이 오면 몸이 반응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신경계가 위협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준비를 안 할 때, 시간에 늦을 것 같을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당신의 몸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긴급 상황으로 인식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통제 불능 상태로 느껴지고 그 불안감이 신체를 자극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 신호가 강할수록 당신의 목소리는 커져요. 생각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신경계 반응을 겪어요. 특히 아이가 자신의 계획을 흐트러뜨릴 때, 예상 밖의 일이 생길 때,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 거의 모든 부모가 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건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도,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신경생물학입니다. 소리 지르기가 아이에게 남기는 것들.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당신은 큰 소리로 재촉하고 나서 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표면상으로는 학교에 잘 갔지만 그날 아이는 뭔가 달라져요. 아이는 그날 학교에서 유독 조용하고 선생님 말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미술 수업에서도 뭔가 시작도 못하고 평소처럼 친구들과 놀지도 않아요. 마치 자신의 감정을 다 누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의 소리 지르기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만큼 아이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요. 소리 지르기는 순간의 훈육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정서적 불안정.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 순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난 거다라고 느낍니다. 안전해야 할 사람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항상 부모의 얼굴을 살피게 됩니다. 언제 또 목소리가 커질까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신경계는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 이게 쌓이면 불안감, 우울감, 자존감 저하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아이가 이유 없이 예민해지거나 자꾸 울거나 위축되는 모습들 말이에요. 2번째, 행동 문제. 역설적이지만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더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뇌가 공포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사고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작동을 멈춥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를 이해하는 대신 아이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움직이지 않거나 더 큰 소리로 저항하거나 울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소리를 지르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아이는 학습합니다. 말로는 부모와 소통할 수 없다. 내가 해야 할 것도 모르겠다. 그 결과가 더 큰 행동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아이가 당신한테서 배운 그 큰 목소리와 화내는 방식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써먹어요. 가정에서 경험한 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에게 자꾸 불려가게 되고 아이는 자신이 문제 있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돼요. 3번째, 인지 발달 지연. 아이가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할 때 부모들은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하지? 라고 물어요. 하지만 이건 아이가 못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실수했을 때 부모가 화냈어요. 그 이후로 아이의 머릿속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혹시 내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엄마 아빠가 또 화낼 텐데. 그 두려움이 자신감을 깎아내려요. 자신감이 없어지면 아이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움츠러들고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다 또 실수하고 또 화내는 부모를 보게 돼요. 이 반복이 계속되면 아이는 배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차피 난 못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자신감 없는 아이는 배울 수 없거든요. 네 번째, 의사소통 능력 약화. 당신이 소리를 지르며 말할 때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말로는 안 되니까 큰 목소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도 갈등이 생기면 대화 대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신이 모델이 되어버린 거죠. 또 아이는 당신과 대화하는 걸 피하게 돼요. 뭘 말하면 또 혼날까봐.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숨겨버려요. 나중에 사춘기가 오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당신과는 어떤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관계 손상. 아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기억해요. 나중에 커서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도 당신과의 이런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아이는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만 언제 나를 무섭게 대할지 모른다는 불안정한 관계 경험을 가져요.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피하기 시작하고 어른이 되어도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아이의 모든 관계의 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다섯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하게 깊게 쌓입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당신은 두 가지를 느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아이한테 너무 심했나 하는 자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다시 보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 질문부터 바꿔야 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진짜 이유. 아이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는 건 대부분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예요. 첫 번째, 아이의 뇌가 다른 일에 깊이 집중하고 있어요. 장난감으로 열중해서 놀고 있거나 TV를 보거나 형제와 싸우고 있는 중이면 아이의 신경계는 완전히 그 활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마치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옆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요.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지시가 아이의 머릿속 작업 기억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이에게 장난감 정리하고 신발 신고 가방 챙기고 차에 타 라고 말하면 성인인 당신에게는 간단해 보이지만 아이의 뇌에는 거대한 할 일 목록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의 작업 기억은 성인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압도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아이의 반항이 아니라 아이의 뇌발달 단계일 뿐입니다. 세 번째, 아이가 지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리해 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준비해 가 구체적으로 뭔지 아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해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그건 아이의 반항이 아니라 당신이 아이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야 한다는 신호인 거죠. 감정을 인정해도 계속 울 때 정말 화났구나. 그 장난감 갖고 싶었구나. 당신이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럼 아이가 안정될까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아이는 계속 웁니다. 더 크게 울기도 해요. 그 순간 당신은 의문이 들어요. 왜 안 되는 거야?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많은 부모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를 즉시 진정시키는 마법은 아니에요. 아이가 계속 우는 건 당신의 방법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가 계속 우는 이유를 이해해보세요. 아이는 자신이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난감을 못 가져갔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고 있어요. 당신이 아이의 감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울어요. 울음으로 자신의 절망을 표현하는 거죠. 이 울음을 보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진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그 울음 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응, 정말 싫겠다. 엄마가 안아줄게. 이렇게 아이 곁에 머물러 주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이의 감정을 빨리 없애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아주고 등을 톡톡 두드려주고 함께 울어주기도 해요.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이의 울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아이는 배웁니다. 내 감정은 괜찮은 거구나. 나는 울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울음은 천천히 변해요. 몇 분 울다가 그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울음이 덜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겠지만 아이는 정말로 변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이 곁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일관된 태도가 아이의 신경계를 천천히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거실에서 형과 동생이 장난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기훈이와 기동이가 같은 장난감을 보고 동시에 손을 뻗어요. 누가 먼저 집을까 하면서 팔다리가 엉킵니다. 기훈이는 당기고 기동이도 당겨요.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결국 기훈이가 밀쳐요. 기동이는 싫어라고 소리를 질러요. 부모는 또 싸우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죠.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형제 싸움이 모두 해결될 필요는 없다는 거. 당신의 역할은 아이들을 강제로 합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갈등 해결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싸움 속에서 각자의 감정을 들어주는 거입니다. 기훈이도 그 장난감을 갖고 싶었고 기동이도 갖고 싶었고 둘 다 똑같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기훈이, 기동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질문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거죠. 기훈이가, 기동이가 5분 가지고 놀고 난 다음에 형한테 줄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싫어, 내가 먼저 가져야 해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만약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까? 형이 지금 5분 하고 그 다음에 기동이가 5분 하는 건 어때? 혹은 더 구체적으로 기훈아, 기동이도 궁금하대. 너는 언제쯤 기동이한테 줄 수 있어? 형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10분 후에라고 말한다면 그럼 엄마가 10분 뒤에 알려줄게. 10분 되면 교환하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현실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을 거예요. 5분이 된 후에 기훈이가 줄 거라고 약속했지만 형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형이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형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5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더 하고 싶어? 응, 계속 하고 싶어. 그래, 정말 재미있었나 봐. 근데 기동이도 하고 싶어 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형제는 아주 천천히 배웁니다.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뭔가를 원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미뤄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모든 싸움이 5분 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 명이 계속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당신이 자, 이제 충분해라고 개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했느냐, 아이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줬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의 갈등 해결 능력은 천천히 자라납니다. 아이들의 갈등이 항상 즉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감정을 인정받아도 계속 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이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한 번의 대화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아이의 감정을 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훈아, 너 마음 알아. 기동이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야. 둘 다 하고 싶으니까 힘들겠네. 이 말 하나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비록 장난감 싸움은 해결 못했어도 엄마가 나를 이해한다는 경험이 아이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천천히 타협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돼요.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요. 한 번은 안 되지만 10번, 100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형이 갑자기 기동아, 5분만 기다려. 그 다음에 내가 줄게라고 말할 거예요. 그날까지 당신은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계속 아이의 감정을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바꾸니까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그만두려고 해요. 그만두려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이의 심정을 받아줘요. 여기 색칠한 부분 정말 곱다. 넌 색감이 정말 좋네? 아이가 애쓴 과정을 봐주는 거죠. 처음엔 어려웠겠지만 여기까지 나왔어. 정말 멋있어. 격려를 더해요. 아이는 자신의 마음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다시 시도할 용기를 얻어요. 지금까지의 접근들을 보면 핵심이 하나로 통해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본다는 것. 당신이 아이를 큰 목소리로 누르려고 할 때는 아이가 문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는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이를 보는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해결책 1. 당신의 신경계를 먼저 진정시키기. 아이를 바꾸기 전에 당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는 그 순간의 신경계 상태를 아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위험 신호를 받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반사적인 반응만 나와요.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위기 신호를 해제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멈추고 이렇게 호흡하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 다음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를 박스 호흡이라 부르는데 이 호흡이 하는 일은 당신의 자율신경을 진정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이 호흡을 한 번만 해도 당신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만약 호흡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로 들어가든 베란다로 나가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30초에서 60초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손을 씻는 것도 도움이 돼요. 찬 감각이 당신의 신경계를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느껴요. 나 지금 정말 화났다. 불안하다. 무섭다. 그 감정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세요. 물을 한 잔 마시세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당신은 들을 거예요.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 지금 괜찮아. 이건 위기가 아니야.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게 나를 위협하는 건 아니야. 그 말을 반복해보세요. 당신의 신경계는 천천히 안정될 거예요. 나는 지금 화났지만 나는 이 감정을 다룰 수 있어. 난 아이를 사랑하고 다르게 할 수 있다. 당신의 신경계가 안정되었으면 이제 아이를 다시 만날 차례예요. 당신이 진정된 후에 그제야 아이에게 돌아가세요. 이번엔 당신의 목소리는 다를 거예요. 두렵지 않을 거고 압박적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이가 느끼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당신이 안정되면 아이도 안정됩니다. 이게 신경계의 기초예요. 진정된 후 당신은 아이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까 소리를 질렀지? 엄마는 지금 불안했어. 시간이 없어서 초조했던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커진 거야. 엄마가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이 중요해요. 당신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아이가 깨달아요. 아, 엄마가 나한테 화낸 게 아니구나. 엄마도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수해도 그 후에 인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한 가르침이거든요. 해결책이 아이에게 명확하게 말하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아이의 머릿속 화이트보드가 당신의 것보다 훨씬 작다는 거예요. 18개월 된 아이라면 한 가지 지시만 처리할 수 있어요. 블록을 집어들어. 2살 아이라면 2가지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공을 집어들고 바구니에 넣어. 3살 아이라면 2가지 관련 없는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공을 수거함에 넣고 신발을 가져와. 5살이 되면 3가지 관련 없는 지시도 가능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고 짧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장난감 정리하고 신발 신고 가방 챙기고 차에 타라고 말한다면 5살 아이도 압도당할 거예요. 아이의 뇌가 그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시는 이렇게 하세요. 블록을 상자에 넣어. 아이가 블록을 넣으면 그 다음 지시를 해요. 신발을 신어. 이렇게 하나씩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해요. 뛰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지만 아이의 뇌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요. 뛰지 마라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뛰기라는 행동을 먼저 떠올려요. 그리고 그 행동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아이의 전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억제는 완벽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안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아. 그걸 조심해서 다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면 아이의 뇌는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직접 떠올리고 실행해요. 해결책 3. 침묵으로 기다리기. 당신이 지시를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지시를 한 후 즉시 아이의 반응을 기대해요. 혹은 반응이 없으면 다시 말해요. 다시 또 다시. 하지만 아이의 뇌는 당신이 한 말을 처리해야 해요. 당신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계획하고 그 다음 실행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데 7초에서 10초가 걸린다고 해요. 따라서 당신이 지시를 한 후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침묵 속에서 10가지 세기. 아이가 당신을 본다면 그대로 기다리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당신이 이 기다림을 할 때 아이는 느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이 침묵의 신뢰가 아이를 움직이게 해요. 만약 10가지 센 후에도 아이가 반응이 없다면 그때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요. 하지만 먼저 아이에게 그 시간을 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요. 해결책 4.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아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블록을 상자에 넣었고 신발을 신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부모들은 잘했어 혹은 좋아 라고만 말해요.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거의 정보를 주지 못해요. 아이는 궁금해해요. 내가 뭘 잘했는데 다음에는 또 뭘 해야 하는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정확히 뭘 잘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와, 블록을 다 상자에 넣었네. 하나도 안 남겼어. 혹은 신발을 정말 빨리 신었어. 신발끈도 잘 맸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는 배워요. 아, 나는 블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리해야 하는구나. 신발을 빨리 신는 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한 이 일이 좋은 일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구체적인 칭찬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존감을 키워요.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다시 같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긍정적이었거든요. 아이가 따르지 않았을 때의 단계적 개입.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당신이 신발을 신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당신을 봐도 계속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시 반복하기. 더 단순하게. 아이가 반응하지 않으면 먼저 당신의 말을 더 단순하게 반복해보세요. 신발을 신어. 아직 아무 반응도 없다면 더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아이가 신발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신발을 가리키면서 봐, 여기 신발이 있어. 이걸 신어. 혹은 당신이 신발을 집어서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신발을 쥐었지? 이제 발에 신어. 여전히 아이가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이 함께 해야 할 때예요. 자, 앉아 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의자에 앉혀주세요. 신발을 들어 라고 말하면서 신발을 집어주세요. 신발 속에 발을 넣어 라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아이의 발을 신발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과정 중에 아이가 스스로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칭찬해요. 아, 발을 신발 속으로 넣었네. 정말 잘했어. 각 작은 단계가 아이를 격려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당신은 계속 아이가 한 노력을 인정해요. 힘들었지. 그래도 해줬네. 어려운데 노력했어. 정말 잘했어.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배우거든요. 아이가 따르지 않았을 때도 당신이 아이를 도와줄 거라는 걸. 그리고 당신이 그 과정에서 아이를 칭찬할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변해요. 당신이 지시를 하면 더 빨리 따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게 따라오는 경험이 긍정적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내가 한 행동이 정확히 뭐였고 그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구나라고 명확하게 이해해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렇게 하려는 동기가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해보셨나요? 호흡도 해보고 명확하게 지시도 해보고 구체적으로 칭찬도 해보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느끼는 건 뭘까요? 나는 정말 안 되는 부모다. 저 기술들도 나한테는 안 된다. 왜 난 계속 이러는 거야?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자신을 포기해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소리 지르는 건 당신이 게을러서도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어린 시절에 당했던 경험이 당신의 신경계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어린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두렵고 무서웠고 외로웠고 나빴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들이 당신 안에 그대로 있어요. 당신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느낄 때 사실 당신은 그 어린 시절의 당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처럼 당신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동시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느끼죠.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당신이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밤에 아이가 자고 난 후 조용한 자리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이런 목소리를 들었어. 그때 나는 정말 무서웠고 외로웠어. 나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졌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린아이를 지켜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어. 내가 내 아이한테 그분들처럼 할 필요가 없어. 당신의 신경계가 천천히 달라져요. 당신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 부모가 소리를 질렀던 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구나. 그것도 그분들의 신경계가 반응한 거였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을 바꿔요. 당신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 느끼는 죄책감도 달라져요. 그건 나는 안 되는 부모라는 절망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아이도 나처럼 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변한대요. 이 과정이 바로 세대 간 악순환을 끊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이의 감정을 인정했어요. 명확한 지시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아이가 여전히 울고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여전히 형제와 싸우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말해보세요. 내가 뭔가 빠뜨렸나? 이 방법들이 정말 먹히는 건가? 혹시 내 아이가 문제인 건 아닐까? 이 모든 의문들, 이 모든 답답함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도 온전한 인간이에요. 당신처럼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고 때로는 협조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당신도 피곤할 때 아무도 말 안 듣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정말 형이 미워. 내 장난감 안 빌려줄 거야. 이 고집이, 이 거절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아이의 고집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형이 미워서 안 빌려주고 싶은 거구나. 그래, 언제쯤이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신의 경계는 분명히 하는 거죠. 아이가 형제를 때리거나 심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그걸 멈춰야 해요. 하지만 아이가 물건을 안 빌려주는 그 감정 자체는 존중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배웁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 감정이 수용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천천히 아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도 생각할 여유를 갖게 돼요. 하지만 그건 즉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요. 당신이 이것을 안다면 당신의 답답함도 조금 달라져요. 이건 내가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아니라 이 아이도 감정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냥 부모로서의 깨달음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들을 정리해보면 당신이 화내는 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위협을 감지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화내기는 아이의 정서, 행동, 인지, 의사소통, 관계에 깊은 흔적을 남겨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진정되고 아이와 눈높이에서 만나고
아이의 마음을 인정할 때 모든 게 달라져요. 당신의 말은 한 번에 하나씩 명확해야 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7초에서 10초를 줘야 하고, 아이가 한 일을 구체적으로 응원해야 해요. 아이들의 갈등이 항상 즉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계속 아이의 감정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고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당신 안의 어린아이와 대면할 때 진정한 변화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말도 어색하고 감정도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듭할 때마다 당신의 몸이 이것을 습득해요. 어느 날 아침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걸. 당신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엄마, 오늘 이런 일 있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해주는 날. 당신과 아이가 싸웠지만 나중에 함께 웃으며 새로 시작하는 경험들. 아이가 당신을 쓰다듬으면서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싸웠는데 스스로 형아 5분만 기다려 그 다음에 내가 줄게 라고 말하는 날. 그 날들이 오면 당신이 지금까지 들인 인내와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이 어렵다면 내일이라도 한 번이라도요.